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탄소 중립 문제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큰 도전이기도 하고 탄소 중립은 특히 지금 젊은 분들한테는 아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인들한테는 아마 본인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세대는 탄소 중립 문제는 사실 우리의 화두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탄소 중립 이슈는 여러분의 삶의 질에 영향을 직결하는 이슈가 될 겁니다. 환경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일자리 관점에서.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은 이게 크게 보면 문명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은 또 우리나라의 이슈이기도 하고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뭐 이런 부분을 너무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환경 그룹이 가졌던 오류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문제로 환치해 버리면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바라보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가야지 그나마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솔루션 문제가 해결이 나올 수 있어요. COP도 그 컨퍼런스 오브 파티스라 가지고 파티라는 게 다 국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대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가 단위의 대응이고 국가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국익을 관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하다 보니까 인류가 가야 되는 길에서 사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각 국가가 자기 이익을 먼저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하는 순간 각국이 갖고 있는 경제의 경쟁력이 차별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이 차별적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가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 양보를 하는 순간 인류는 살지 모르지만 그 국가에 있는 국민들은 그거를 지지한 정권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익의 차이가 발생해요. 미세하게. 그러한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30년 동안 1992년 기후변화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로 30년 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가는 겁니다.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연료를 바꿔온 나라입니다. 1962년도에 땔감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서 나무 떼다가 아궁이에서 집혀가지고 밥 해 먹고 난방 온돌 데피고 한 겁니다. 62년이면 제가 태어난 해인데 62년도에 그냥 절반이 땔감이에요. 그 산에서 나무 떼서 아궁이에서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62년도라고 하면 지금부터 60년 전이에요, 여러분. 60년 전에 아궁이에 나무 뽀시라기를 넣어서 삼시세끼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해서 하던 나라가 60년 만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연료를 전환해 오면서 온 나라다. 끊임없이 연료를 전환해서 왔어요. 땔감에서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등 해가지고 연료 전환을 해온 나라인데 연료 전환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궁이도 옛날에 그 아궁이 시골에 있는 도시도 아궁이였어요. 아궁이도 만들려면 돈이 들어요, 여러분. 그 아궁이를 바꾸는데도 돈이 들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돈이에요, 자산이고. 그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돈 들여서 바꿔가면서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제 62년도가 또 중요한 게
뭐 제가 태어나서 중요한 게 아니라 62년 1월 13일 날 우리나라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해요. 물론 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 전에 제2공화국 때 뭐 준비됐다, 뭐 안 됐다 이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국강병을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60년 그거 발표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 돈을 빌려서라도 잘 살아보자고 이제 막 식당을 막 차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반면에 북한은 자력갱생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공업 기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그렇게 갔고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니까 북한은 그 당시에 공업 설비도 많고 발전 설비도 많고 내처럴 리소스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남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농업 국가고 발전소가 한두 개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공업 기반은 아예 없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농업 국가가 62년 1월 13일 부국강병을 하겠다 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62년 봄일 겁니다. 제1차 장기전원 개발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뭘 많이 하겠다 이렇게 1차 경제개발 5개년 발표를 하고 실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있을 거라는 전제를 하고 하면서 발전소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없는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뭘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된다면은 전기 수요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 수요에 맞춰서 발전소를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그 전력 계획이 지금껏 60년 동안 사실상 똑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수요를 예측하고 발전소를 짓고 전력망을 깔고 그렇게 해서 60년 동안 우리가 됐고 그 전력 설비를 하는 계획은 그 당시에는 뭐 장기전원 개발 계획인가 그랬고 지금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인가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여러분. 좀 더 정교해졌을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냥 국가별로 면적당으로 딱 나눠서 딱 하면 에너지 사용량 세계 1위, 전력 설비 1위, 뭐 원전 설비 1위, 뭐 송변전 설비 1위 이렇게 된 나라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 당군 할아버지 일에 있잖아요. 당군 할아버지 일에 우리가 아주 깔끔하게 전교 1등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는 이거 하나입니다. 뭐 K-팝도 있고 뭐 K-방산도 있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1등하는 건 없잖아요. 전국 글로벌 1등.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바뀌기 어려울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조업 국가의 지위에서 추락하지 않는 한 이거는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에너지 기술은 자원 쪽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화공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여러분. 레벨이, 수준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막 바뀌는 기술이 아닙니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오래된 테크놀로지라서 바뀌지 않아서 뭐 우리나라의 발전기나 독일의 발전기나 미국의 발전기는 다 비슷해요. 공급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기술 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운영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고밀도의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 비교를 하는데 똑같은 기술인데 우리가 잠수함으로 따지면 우리가 똑같은 잠수함 가지고 더 깊이 자망을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여튼 에너지 고밀도 사회라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자원도 하나 없잖아요. 우리가. 자원도 하나도 없죠. 전 전기과 나왔는데 전기과 옛날에는 개통 연구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능한 연구실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개통 전공자가 요즘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원도 하나도 없고 망 운영에 대한 역량도 굉장히 저하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지역 연계도 없어요. 전 세계에 레저널 인터커넥트가 없는 데는 동북아밖에 없습니다.
다 지역 연계가 되는데 지역 연계가 되면은 비용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융통이 쉬우니까 수급 불안이나 이런 망 운영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게다가 또 사회적 갈등이 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갈등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갈등이 하여튼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답게 갈등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 첨예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갈등이 많은 부분이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따져보면 많은 부분의 갈등이 에너지에서 비롯되는데 물론 관리를 잘 해왔죠. 나름은 관리를 잘 해왔죠. 나름 관리를 잘 했으니까 그 갈등이 많은데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건데 이 갈등이 이제 사실 점점 더 심해지는 상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번 정부 들어서 또 탈원전을 또 뒤집는 정책, 이러면서 그 갈등이 실제로 국가 거버넌스에 굉장히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너무 정파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여기 학부 전공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기과다 보니까 저희는 한국전력공사에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사회생활할 때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직은 정말 인빈서블이다. 정말 거기는 뭐가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왔어요. 그러다가 MB 정부 때 9.15 정전을 보면서 우리 전력망이 무너질 수가 있네 라는 걸 처음으로 느껴요. 그전에는 우리는 까딱없다 그랬어요.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시절에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협회 부회장이 한전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미국의 애플이랑 뭐 유럽, 일본 다 모여서 뭐 작업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망에 대한 전력 체계에 대한 새로운 버전을 제시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와가지고 스마트 그리드란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설파를 하는데, 그때 한전 직원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혹시 우리 정전 시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저 혹시 우리나라 송배전 손실률 얼마인지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탁월한 수준이에요. 그때 정전 시간이나 송배전 손실률이나 송배전 손실률이 결국은 이제 핵심인데, 그게 도쿄전력 다음으로 좋았어요. 도쿄전력이 최고였고, 근데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때 이제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맨날 뭐 비난을 하는데 비효율덩어리하고 공공 부문은 아직까지는 한전이 그런 면에서는 퍼포먼스는 독보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때 느껴요. 이게 뭐와 같냐면 우리 순환계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영양가를 먹어야지 영양분이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지. 그게 연료고. 심장이 뛰잖아요, 이렇게. 이게 펌프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압이 되는 겁니다. 혈압처럼 전압이 돼가지고 맥박이 도는 게 그게 주파수고. 근데 이게 피가 이게 완전히 단일로 돼 있어요. 단일 시스템. 그래서 핏줄이 크건 작건 전부 다 맥박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 주파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빼고 나머지는 주파수 똑같습니다. 서울이나 뭐나 똑같아요. 그게 일렉트로 마그네틱 피나미나라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파급이 확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전이 될 수도 있구나. 게다가 요즘에 이제 더 커브라 해가지고 신재생이 들어오면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신재생도 통제가 안 되고 원전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거는 이미 현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마디로 불안한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불안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망가지면은 이게 뭐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식인데,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그럼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느냐? 이거 완전히 관주도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으로 넘긴다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수익률도 통제가 하고 있고 정부가,
사실상 총괄 원가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진입만 민간 사업자 들어왔을 뿐이지 운영 체계는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입니다. 60년 동안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상. 그래서 계획 베이스로 플랜 이코노미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예전에 러시아 혁명하고 뭐 할 때 이제 뭐 커맨딩 하이트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정부가 쥐고 있어야 되는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에너지 산업이었고 그래서 전형적인 플랜 이코노미인데 문제는 이 플랜 이코노미가 작동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많이 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관여도 해봤는데 참여도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계획 수립이 국가가 공공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적 자금이나 민간 자금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설비를 만들고 운영을 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왔는데 어렵겠다. 이게 안 맞는다 이제 이게 계획 수립으로 해서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왜 필요하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962년 봄쯤에 나온 제1차 장기전원 개발 계획부터 있었던 60년 체제에 대한 의문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또 한편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녹색 성장, 탄소 중립이니 뭐 기후 변화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또 다른 맥락에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기술도 태양광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다 작은 기술이 들어오죠. 제어 기술 발전하죠. 입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봤자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요를 추정해낼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수요를 추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력망은 포화돼가지고 전력망은 더 늘려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도 어렵고 계획을 수립해도 예전처럼 그걸 통치가 안 돼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나 싫어 그러면 이제 뭐 국가가 어떻게 하냐 이제 도리가 없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집행 역량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계획 수립도 어렵고 그러니까 수요를 모르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수립했다 하더라도 기술이 짧으니까 여건 바뀌면 바로바로 바뀌니까 의미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해봤자 공권력으로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힘도 없어졌고 선수도 많아지니까 통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 자체가 의미가 있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퀘스천을 갖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나 모든 거는 계획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또 계획이 없어지면 이제 또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게 이런 거죠. 원전하고 석탄에 대한 이제 이슈가 이런 거예요. 원전을 없애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전은 없애기 어려운 게 여러분 원전은 테크놀로지이지만 남한이나 북한이나 원자력을 언제 시작하냐면 전쟁 전에 시작해요. 6.25 전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 협정해가지고 평화적 이용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난한 농업 국가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가난한 농업 국가가 아주 빈농입니다. 빈농. 가난한 농업 국가의 지도자가 미국한테 졸라가지고 원자력 이용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나라 원자력은요. 북한의 김일성 주석도 그때 소련에 저 리튼 폼으로 본 건 아닌데 매년 가장 우수한 학생 30명씩을 소련의 원자력 연구소로 파견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게 뭐 1950년대 얘기일 겁니다.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건국 이래 양쪽 다 건국 이래 가장 우수한 자원을 거기다 투입해서 쭉 온 거라서 그게 그냥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뭐 발전을 뭐 원폭 뭐 이렇게 핵폭탄 뭐 이렇게 보기에는 둘 다 너무나 거대한 레거스예요. 이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쉽게 확 없애버리겠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 거죠. 역사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이제 석탄 또 퇴출해야 돼. 석탄 퇴출이 여러분 제일 어려워요. 말이 쉽지 석탄 퇴출이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균등 배분되어 있으면서 양도 제일 많은 게 석탄이에요. 인간이 불은 떼야지 살잖아요. 불은 떼야지. 뭐 하나 하려도 불이 필요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준 이후로 불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게 석탄, 석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석탄이 제일 많은데 석탄 뭐 퇴출시켜야 되니까 이것처럼 골치 아프죠. 석유, 여러분 석유가요. 석유 시대, 지금도 우리는 석유 시대입니다. 여기서 이 공간에서 갑자기 요술방망이로 땅 두드려가지고 석유에서 나온 거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남은 게 별로 없을걸요. 철, 나무, 철하고 나무 말고는요 다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다 옷도 비단 옷이나 무명 옷이나 그렇죠. 가죽 빼면은 전부 다 석유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갑자기 다 벗어야 돼. 웬만하면 여기 비단 옷 입은 사람, 가죽 옷 입은 사람, 목화로 된 면옷 입은 사람 있어요 지금? 없죠? 우리 다 석유로 된 거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이거 플라스틱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웬만하면 플라스틱일걸? 이건 쎄네. 석유를 없애는 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갑자기 네안델타인처럼 그렇게 가지 않고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로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갖게 되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었고 그 세상을 부정호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으면 2050년에 이제 뭐 지구가 어떻게 된다 그러잖아요. 1.5도 얘기하면서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벗고 다니지 않는 한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지금 원간 가지고 정쟁화되어 싸우고 있어요. 이 급한 와중에, 이 와중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시스템이 거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천히 굴러가서 그렇지 거대한 거예요. 통신 산업하고 에너지 산업은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정통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에너지 쪽에서 근무하면 놀래요. 숫자가 더, 공이 한두 개 더 들어간다 그러고 굉장히 거대합니다, 산업이. 그 대신 느리죠. 느린데 근본적으로 이게 거대한 유조선이 흘러가다가 암초가 2050년에 있습니다. 가지고 이걸 노선을 바꿔야 되는데 노선을 바꾸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대하기 때문에. 거대한 시스템이라서. 타이타닉이 그걸 보면서 부딪히잖아요. 못 바꿔가지고. 침로를 바꾸지 못해가지고 보면서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를 부딪혀 침몰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는데 지금도 이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허덕허덕거리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서 엄청난 달러를 가지고 석유하고 석탄하고 가스를 도입한 데 쓰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바로 적자로 돌아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있는 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거대한 돈이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새로운 시스템 바꿔야 돼요. 재생에너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ESS도 넣어야 되고 뭐 SMR도 해야 되고 뭐 엄청난 걸 또 새로운 저탄소형 시스템 바꿔야 되는데 이건 이중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중 투자가. 안 하면 또 망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리백 참여를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삼성이 이제 아리백 들어갔잖아요. 방법이 없어 그런 거예요. 포스코 임원을 한 뵀는데 포스코 임원이 닛산하고 르노가 가는데 그쪽에서 며칠 전 얘기입니다. 탄소 중립형 철강 가져와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탄소 중립형 철강을 비교적 리즈너블한 가격에 가져오는 놈을 좀 비싸더라도 그거부터 채택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만약에 그걸 개발하잖아요. 그럼 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수소환원법으로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전부 다 비웃었어요. 불과 2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30년이나 40년 걸릴 거다. 근데 그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제일 늦답니다. 다른 나라 철강 회사들은 이미 수소환원법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져도 어쩔 수 없는 게 나는 100달러하고 150달러짜리인데 150달러짜리 수소환원 걸 살 거야. 이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구매처가요. 비싸더라도 나 이런 거 쓸 거야.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럼 왜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왜 그러느냐? 자동차 회사는 또 소비자들이 원하고 각국 정부가 그걸 요구하니까 그걸 또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요의 불일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주저하는 거죠. 돈이 드니까 더블로 돈이 드니까 이거 하다 망해.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더블로 돈을 들여서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체제에서 활력을 찾으면 이 사람들은 기존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돈을 쓰다가 망할 수도 있고, 혹은 성공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답게 독점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우리도. 근데 우리나라는 또 전기요금 안 올려주잖아요. 전기요금 절대 못 올리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기업 몇 개 없는데 석유공사 자원회계에서 그렇게 망가져. 가스공사 지금 한전도 지금 몇십 조짜리 망가지고. 그러니까 공공부문이 전부 다 지금 부실화돼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올 수가 민간밖에 없는데, 민간은 또 뭐 S&P 상한제니 뭐니 해가지고 또 이익률을 딱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럼 앞으로 지금도 부족한데 돈을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적으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러면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제조업이 망해요, 여러분. 아리백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딜레마가 있는데, 이 딜레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을 한다 그러잖아요. 기후가 변화해서 간다고 얘기 들은 지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오래전에 과학자들이 경고를 해서 그거를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하자고 얘기했던 게 1992년입니다. 리우에서. 거기서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액션 플랜이 이제 도쿄 프로토콜이 나오고, 도쿄 프로토콜이 작동을 안 하니까 파리 협약으로 넘어갔고, 파리 협약이 지금 작동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2년 전이죠.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정치 지도자들이, 쉽게 말해 대통령들이 다 갑자기 너도 나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기 시작해요. 정치적으로. 중국만 2060년에 하겠다고 그럽니다. 중국만 2060년에 탄소 중립 하겠다. 그리고 웬만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탄소 중립 발표를 하는데, 대한민국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탄소 중립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 직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나온 게 뭐 이렇게 시나리오 있어야지 NDC가 되는데, 거기에 NDC 할 때 우리나라 100명 정도의 전문가가 모여서 그거를 NDC라는 유엔에 제출할 기후변화 협약의 파리 협약에서 만들어진 숙제인,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어디까지 하겠습니다라는 자발적인 어떤 약속을 넣었는데, 그 당시에 그 논의 과정에는 뭐 환경그룹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환경그룹마저도 탄소 중립은 아예 논의에서 뺐었어요. 현실성이 없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제 아무런 논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저는 아주 그냥 한 이틀 잠을 못 잤어요. 화가 나가지고. 저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저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논의 없이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근데 대단히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누구나 알아요. 불가능한 거는. 누구나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장 빠르게 거기에 대응하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해주고 막 투자 계획을 발표를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공기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좀 상호 교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주력 사업자들이 갑자기 그걸 막 하겠다고, 투자를 하겠다고 막 나서니까 좀 어리둥절할 지경 정도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탄소 중립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2050년이냐? 1.5도씨 얘기 때문에 그래요. 티핑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티핑 포인트, 여기 기본적으로 공대 기반이죠? 학생들이.
여러분 우리 수학 해봤잖아요. 이렇게 옵티멀 포인트, 딜리버티브 니꼬로 제로 해가지고 하면은 옵티멀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옵티멀 포인트가 이렇게 딜리버티브 t가 니꼬로 제로 되는 게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수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로가 되는 포인트가 하나하나 있고 이게 옵티멀 포인트고 동시에 이퀄리브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퀄리브리움에 있을 때는 요렇게 했을 때는 이퀄리브리움 뭐예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하다는 거. 요렇게 변동이 있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요 점을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게 일정 수위 넘어가면은 다음 넘어가는 순간 쪼르륵 하고 굉장히 빠르게 다음번 포인트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게 티핑 포인트 여러분. 딜리버티브는 이꼬로 제로가 되는 요쪽에서 되는 게 그 윗부분에서 딜리버티브가 타임에 대해서 제로가 되는 부분 요게 내 티핑 포인트인데 요거를 넘는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쪼르륵 하고 다음번 이퀄리브로 넘어가는데 그게 기후체계 변동인데 그러면 그게 뭐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지표상에서요 그런 일은 무수히 있었습니다. 무수히 이퀄리브름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호모사피엔스가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족이잖아요, 그죠?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이론으로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어요.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은 다른 데 있었고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기후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뭐가 통로가 생겨서 인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나와요, 여러분. 호모사피엔스가.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살던 이 종이 수렵을 하니까 먹을 게 있어야지 돌아다니잖아요. 농경을 하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이렇게 유럽으로 기후 체제가 바뀌면서 호모사피엔스가 유럽 쪽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유럽으로 와서 또 번성을 하고 네안데르탈이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지표면에 있는 과학자들이 해보면은 순간적으로 몇 도씩 바뀌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이 간빙기잖아요. 빙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1.5도가 돼가지고 그 티핑 포인트 이론이 맞다고 전제하고 적어도 우리는 공대생 수학 기반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이퀄리브리움으로 넘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기후 체제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 기후 체제가 2050년에 130년 후에 바뀌어서 이제 난리가 난다. 근데 그 난리가 나는 게 또 다 같이 공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베리아 동토가 녹아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푸틴은 너무 좋아했대잖아요. 와, 그러면 동토가 이제 농경지가 되네 이렇게. 거기서 뭐 메탄이 좀 나오고 고대 바이러스가 나와도 뭐 그거 뭐 그까지 뭐 중요한 건 아닌 거지. 다 죽을 판에. 그럼 농경지가 늘어나는 거네 이렇게. 투마로우라는 영화에 보면은 기후가 갑자기 바뀌어서 난리가 나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인들이 멕시코로 넘어가요. 월경을 안 해주니까 멕시코 군경이 막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빚 다 탕감해 주니까 개방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게 일종의 해피엔딩처럼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미국인들이 또 텍사스 뺐듯이 또 뺏었을지도 모르죠. 멕시코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변동이 생겨요. 지구적으로뿐만 아니라 한국도 서해안이 해수면이 오르는 건 사실이니까. 딴 건 몰라도 해수면이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팩트입니다. 그죠? 해수면이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해수면이 지금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부피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부피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열대성 저기압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태풍 뭐 이런 게 빈번해진 거거든요. 이거는 해수면이 따뜻해졌고 그 다음에 이게 따뜻해져서 부피가 늘었고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늘어났고 이거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빙하가 녹으면 또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빙기였다가 만 년 전에 빙기가 간빙기로 바뀌면 따뜻해져가지고 해수면이 이제 올라왔었어요, 이렇게요. 고정이 됐는데 추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하여튼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인천이 잠기고 뭐 부산 잠기고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조금씩 이렇게. 베네치아는 이미 뭐 물에 잠겨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일단 땅값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땅값이 바뀌죠. 부산 땅값하고 인천 땅값 폭락을 할 거고, 그럼 내륙에 있는 땅값은 청주니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 어디 이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많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일단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CLS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현실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출산을 해서, 요즘 출산 안 하려고 하지만 출산을 해가지고 그 애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거나 대학원을 간다, 그 시점에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IPCC의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 적어도 해수면 상승은 분명할 거예요. 그럼 그냥 측정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건 이론이 아니고요, 측정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얼마나 많은 일이 바뀌겠어요, 여러분. 일단 불확실성은 증가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엄청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인 건데,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이게 비가역적이에요. 파리 협약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비가역적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파리 협약에 들어가 NDC를 냈고 후퇴 금지 법칙에 의해서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파리 협약을 탈퇴하면 돼요. 왜냐,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라서. 우리가 왜 에너지 최고 밀도 사회냐? 우리 제조업 국가라서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80년대에 입학했는데 여기 건물 몇 개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개도국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만 해도 벌써 선진국의 자식들이 거의 수준이 달라. 우리 때는 너무 가난해서 학과 티 있으면 그걸로, 학과 티 하나면 그게 엄청나게 많이 오래 입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 다음에 뭐 라면 그때 라면이 얼마였죠? 그 학생이 그래서 200 얼마인가? 특 라면 있어. 150원 있고, 그 다음에 뭐 라면 하면 200원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한 그릇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하숙을 하는데, 토큰 2개, 버스 토큰 2개 하고 뭐 라면값 하나. 특 라면을 못 먹어. 그래도 우리는 되게 씩씩하게 살았어요. 성장을 했으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공부를 전혀 안 해도 취업할 때가 있었고. 근데 여러분은 상황이 다른 거지. 선진국으로 아이로 태어났지만 우리하고는 너무 상황이 다른데, 그래서 이게 비가역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이 제조업을 유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부는 사라집니다. 농경 국가면 괜찮아요, 여러분. 농경 국가도 이제 기후가 바뀌면 달라지지만, 제조업 국가는 제조업의 업체의 이 경쟁력이라는 건 순간순간 사라져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여튼 이제 그래서 하는데, 에너지 시스템이 고밀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한편 우리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이고, 또 이 제조업 국가인데 특이하게도 전 세계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서 공장을 쫙 뿌렸는데, 그 공장이 제일 많이 한 게 중국이고, 유럽에서는 독일이고, 한국, 일본, 여기가 제조 강국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일본은 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고, 중국은 공장을 뺏어야 되겠다고 미국이 굳게 마음먹고 있고, 뺏어서 미국 가져가겠다 그러고, 독일은 생각보다 허당이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K방산처럼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이네 이렇게 됐어요. 이 엄청난 역량을 사실 또 한편은 갖고 있는 겁니다. 제조 역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제조 강국이고 에너지 고밀도 사회인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맨날 시체말로 하는 그린 레이싱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해내면, 그 초격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에서 초격차 이렇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고밀도를 버티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린 그 경계에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에너지 시스템 재편이 있어요.
우리 제조업 보세요. 딱 우리 보통 그냥 티피컬하게 얘기할 때 그린하고 디지털하고 그린으로 보잖아요. 뭐 많이 있지만 디지털이 대표적인 게 반도체, 삼성전자. 삼성전자 망하면 이제 그것도 우리나라 뭐 그것도 뭐 엄청난 데미지인데 또 하나가 그린이에요. 그게 뭐냐? 전기차, 뭐 ES 배터리, 원전, 태양광, 뭐 풍력, 뭐 제로 에너지 빌딩. 요즘 빌딩이나 건물도 전부 다 제로 에너지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런 기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린 기술인데 이 그린 기술이 우리가 전기차도 많이 팔고 수소차도 팔고 수소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수소는 뭐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거고 원전도 바꾸고 SMR도 바꾸고 하려면 그게 제조업인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체계의 개편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하고 산업 정책이 이제 완전 일체화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정쟁화돼서 잘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으로 주로 가는데 전기요금 올리면 인플레되고 뭐 표 떨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전기요금 못 올리니까 우리가 빤히 보면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이 분야에 오래 있었던 전문가로서 그런 안타까움, 불안감, 한편 투지 이제 동시에 이제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 세대의 삶의 질하고는 무관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살았고 이제 더 노력한다고 없던 집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년 더 한다고 연금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의 수준은 비슷하게 가는데 이 시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에 직결되죠. 또 한편은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왜냐면 연금이 고갈돼 버리고 이러면 이제 우리도 힘들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탄소 중립을 막 했는데 역시 어렵다. 그러니까 연료 전환을 다 했어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중국도 연료 전환을 석탄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석탄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대규모 정전 사태 났죠. 대규모 정전 사태 났어요, 여러분. 중국도. 영국도 해상 풍력으로 다 몰빵을 했는데 거기도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발전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한국도 에너지 전환 정책하겠다고 엄청 지난 정부에 난리를 폈는데 결국은 다시 정쟁으로 빠져버렸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기술적인 이슈만으로 봐도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국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야 이게 말이 쉽지 어렵구나. 게다가 아마 순중 개념으로 7, 8년 남았을걸요. 아마 7, 8년? 7, 8년 내에 탄소 중립으로 딱 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늘어나가지고 2050년에 티핑 포인트를 지난다고 돼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2050년에 그게 아니고요. 몇 년 안 남았어. 그러니까 그때 누구죠? 그 어느 분이 유엔 사무총장이 하셨던가? 우리 집단 자살로 간다 이렇게. 인류가 집단 자살로 간다 이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근데 집단 자살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누군가는 돈을 더 벌어요. 그 와중에도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나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당장 보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인턴을 해야 돼. 인턴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취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오는 스트레스하고 인턴이 될까 안 될까 하는 스트레스하고 2050년에 티핑포인트를 넘을까 말까 스트레스 어느 게 더 세요, 여러분? 당연히 눈앞에 있는 위기가 30년 후의 위기보다 훨씬 더 시리어스한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들한테. 첫째로. 두 번째, 공멸한다고? 아, 그래, 피곤한데 다 같이 죽는 건 참 공정한 것 같아. 공정하잖아. 한편은. 다 죽으니까, 다 죽는다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위기는 공평하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유리하고 흑수저한테 불리하고 뭐하고 운도 나쁘고 어쩌고 하지만 야 30년 후에 인류가 다 죽는데 다 같이 죽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군.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특히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후의 위기를 인간은 위기로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만 해도 뭐 30년 후
그때는 내가 없지.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 자식 세까지 생각해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합니다. 요즘 세대들.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그러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있으면서 또 완전히 바뀌었어요. 딱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싼 PNG를 받아가지고 제조업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거기도 제조업 하려면 싼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싼 에너지가 우리가 샀잖아요. 싼 에너지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뭐 바이든이 기후 지지자였던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석유 증산을 해달라고 하질 않나. 그러니까 야, 이 눈앞의 위기가 30년 후 위기보다 훨씬 더 시리어스하구나. 이렇게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럽이나 여기는 그러나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놓지 않는다. 이런 그것도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회사를 수소환원법 넘어가고 전기차 계속 확대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미국은 IRA법 만들어서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급하고 환경 이 구도는 쇄기는 하지만 현안을 보다는 근본 문제에 선진국들은 더 집착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제 좀 문제지. 빨리빨리 하는 나라라서 우리는 이 근본 문제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현안에 대응을 빨리 잘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라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슈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학위 마치고 92년도에 30대 초반에 에너지원리공단에 입사를 해서 대리로 특채돼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에너지 쪽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 첫 직장을 어디서 시작할지는 모르겠는데, 첫 직장은요 공대생은 흐름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조선이 엄청 좋아할 때도 있었고, 기계과는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기계과는 별로 세파를 별로 안 타고 전자과도 세파 타고, 뭐 한때 화공이 제일 좋았던 시절도 있고. 그러니까 과나 전공이 시류를 탑니다. 그건 운인데 결국은 그 시대에 그 나라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하느냐에 관한 부분이 일자리예요. 그게 일자리야. IT, AI 쪽, 미국, 우리 애도 이제 그쪽 일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아주 짧은 시기에 호황기라고 생각한대요. AI를 했던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근데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들도 알고 있는 거야. IT는 짧으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전기화 현상은 불가피하죠. 전기화. 왜냐하면 석유도, 탄소 성분이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로서 제일 좋은 거는 결국은 전기예요. 석유도 전기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근데 전기는 원자력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나마 전기화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석유하고 석탄은 줄여야 되는 거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화 현상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인류 문명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비즈니스 모드로 생각해 보면은, 왜냐면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대응이 되는 거니까. 기후 대응에서 탄소 중립이 제일 쉬운 방법은 전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인플레 현상으로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은 탄소 중립이 돼요. 그리고 환경론자들은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공개석상에서 어떤 환경부 모 과장이 그랬답니다. 우리나라 철강 몇 개 제조업 없애면 된다고. 그 제조업 그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없애면 우리나라 NDC는 달성하겠지만 그거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축으로 똑같아요. 그게 공장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 다니는데 그게 탄소 프레셔 때문에 옮겨 다니는 건지, 미중 간의 그 공급망 재편으로 옮겨 다니는지, 아니면 비용에 의해서 옮겨 다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공장은 계속 옮겨 다니는 거니까 원래가. 기왕이면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우리한테 일자리가 생기잖아. 기회가 생기고. 우리 시대는
희망에 가득 찼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도 해도 막 노동자 걱정하고 그러던 거예요. 우리 인생 별로 걱정 안 하고 노동자 걱정하고 세계평화 걱정하고. 왜냐? 우리는 일자리가 보장돼 있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은 와 있지만 일자리 보장돼 있지 않잖아. 경쟁은 우리보다 훨씬 치열하고 냉정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비즈니스 모드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가 돼야 되느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투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기화 현상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저희 전기과니까 전기과 학생들한테 야, 너 선택 잘했다. 맨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화니까 전기차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수소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급 에너지는 다 그리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연결돼서 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줄로 가는 거, 가스 배관망으로 가는 거, 열 수송관으로 가는 거, 이게 다 이제 그리드 에너지인데 이 그리드 에너지 부분이 점점 더 스마트해지면서 통합적으로 가면서 가는 거죠. 이제 수소 배관망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소 배관망.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섹터 커플링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따로따로 발전했는데 이제 다 합쳐져서 가야 돼요, 이렇게. 왜냐? 땅이 부족하니까 PNG를 까는 곳에 이미 전기가 깔려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서로 통합적으로 해야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최적화되고 하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순환 경제,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쓰레기 문제도 처리를 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면으로 돼서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바이오매스, 수요 관리 어쩌고저쩌고들이 여기서 전부 다 비즈니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 비즈니스를 대한민국이 할 수 있게 허락해 줄 수 있느냐, 기존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이런 게 투자를 할 수 있게 열어줄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근데 대한민국도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가 룰 세팅을 해서 한 나라예요. 우리 시절에는 룰이 뭐 없었잖아요. 규정집도 몇 개 없고.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의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허용되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된 거예요, 이렇게요. 성격도 급하고 계획 10여 년 계획 팍팍 만들어져 하고. 그러니까 투명성은 좀 줄었지만 거래 효율성은 굉장히 높은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대한민국이 특히 여자분들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또 애국심이 불타는 측면이 또 있어요. 뭐 좌파 우파건 무관하게 그래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막 이러면서 좀 그렇게 살았잖아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우리 세대는 이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면 이렇게 숙연하게 술 먹다가 했어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국가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유신 교육을 받고 자라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가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시스템이 촘촘하고 또 투명성을 엄청 담보받고 특히 이제 정쟁화되고 그래서 이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려진 건 사실이에요. 투명성과 효율성은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강점이 과연 이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것에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미국이나 어디로 거기서 일자리를 찾는 꿈을 갖고 있지 않으나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거라면 국내 총 투자 규모가 여러분의 일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류 외적으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문명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 대한민국 먼저 살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차별적이기 때문에. 기후가 변동되더라도 그 임팩트는 다 국가별로 다 차별적이고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기술 혁신적으로 먼저 우리가 이거를 달성할 수 있으면 이걸 그린 레이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먼저 달성하는 자가 위너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달성해 돈을 쓰다 망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돈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그린 레이싱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면 이제 확고한 우리가 선진국의 뭐 G7, G5로 가는 거고요. 어설프게 돈 쓰다 하면은 이제 죽는 거고, 돈을 안 써도 죽는 거고. 그러니까 그린 레이싱은 불가피한 겁니다. 빨리 움직여서 돈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이번 학기 내내 해왔던 에너지 신산업의 주제가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거쳐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정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이슈까지 왔고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장 잘 정확하게 세우시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토론이라고 해서 드릴 말씀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나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원래 탄소 중립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건 의무였고요.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장기 저탄소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기 목표를 과정을 작성해서 유엔에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걸 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2050년경에는 정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것들을 일단 장기 비전으로 제출하기 시작한 거죠. 대략 계산해 보면 우리가 2030년에 40%를 줄이겠다고 한 것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을 쭉 일직선으로 그리면 대충 그거에 가깝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에 미치지 못했지만 두 번의 상향 조정을 거쳐서 그리로 가는 길에 조금 이제 가까워지긴 했습니다. 물론 그리기는 그렇게 그려서 국제적으로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들에 가깝게 가긴 했지만 정말로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또 다를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건 없었던 세상을 다시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의 우리 시스템이 이러하니 그리로 가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리로 가는데 어렵다, 그러니 어찌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젠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만일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서 약간의 노력과 약간의 반전을 통해서, 사실 약간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의 시스템을 좀 더 길게 경쟁력을 유지해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그걸 계속할 수 없다면 더 일찍 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갔는데 그 뒤에는 요구사항이 또 다른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 상황을 뒤로 민 것이 뒤에 가면 더 큰 손해고 더 큰 비용을 물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엊그제 국제정치학회에서 불러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탄소 중립과 관련된 외교적 이슈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어요. 결국 제가 느끼기엔 그거였습니다. 안팎의 인식의 차이. 외교라고 하는 게 국경에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국경 밖에 있는 일과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외교 문제인데, 따져보니까 국내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데 밖에서는 더 해야 하고 한국은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이걸 이제 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인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교적인 쟁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가서 말로 잘 설명해서 들어주면 다행일 것 같으나,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셨죠. 세상은 투명성의 시대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가 무슨 일을 얼만큼 하는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말로 잘 때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줘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지불했는가를 보여줘야 해요. 사실은 지불하면 돈이 없어진 것 같지만 지불한 것이 나중에 투자가 돼서 훨씬 더 빠른 이익으로 누가 먼저 하느냐가 도움이 될 가능성도 되게 큰 거죠. 다만 우리가 안 가본 길이라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돌아올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예전에 이제 이사장님을 하시던 에너지 공단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이제 새로운 주제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수요 관리가 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기존 방식의 우리가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때의 수요 관리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량을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안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약간의 효율을 다시 향상시켜 놓은 것으로 그걸 유지하려다가 실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셨던 책임자 입장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라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서 어떤 의미를 좀 더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방향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추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화와 섹터 커플링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섹터 커플링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환, 이런 것들에 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수요 관리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수요 관리가 기술적으로 스펙트럼이 제일 많아요. 태양광 요만해요. 생태계 요만하고 해답분 요만하고, 이거는 뭐 많죠. 왜냐하면 가전제품부터 시작해 건물, 교통 시스템, 이게 전부 다 수요 관리 체제이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저렇게 말씀드릴게요. 네옴시티를 하려면은 우리 건설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KT, SKT 들어가야 되고, 우리 건설사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쫙 들어가서 네옴시티를 해야 되는데, 네옴시티를 하려면은 탄소 제로 기술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뭐 삼성전자니 이게 좀 반도체가 워낙에 많이 쓰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 산업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이거에 하는 그룹은 SK입니다. SK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탄소 중립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포스코 지금 수소환원법 때문에 그거 지금 난리 났고, 한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재미없을 텐데, 두중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잖아요. 전부 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우리의 규제 체제나 정책의 불확 부분은 너무 취약해서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데, 제일 큰 거는 일단 테크니컬에 보면 이제 섹터 커플링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원간 규제책 이것들을 어떻게 다 통합적으로 해내느냐,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기 쪽만 해도 시장이 많습니다, 여러분. CBP 시장, 뭐 ETS 시장, HPS 시장, 무슨 시장 또 시장 같은 형태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다 나중에 이게 다 이제 배리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정리를 다 해내는 제일 중요한 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거래를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놓고는 전부 다 이게 인허가에서 맡겨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놓은 체제로 가니까 이 제도를 다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에 과거 봐가지고 시험 붙은 공무원보다 이제 선거에서 된 선출직들이 힘이 워낙에 세니까. 근데 공무원 조직은 몇십 년을 보면서 가요, 조직이니까. 근데 선출직들은 그냥 5년, 4년짜리밖에 못 봐요, 비전이. 그러니까 계획 기간이 짧아요. 근데 선출직들 너무 힘이 세서 이게 너무 이제 이 정책 폴리시 마켓에 관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선출직들의 대표성이 너무 과잉인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투자를 막는 여러 변수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걷어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무적인 것도 있고 실무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하게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제가 30년이 되는데 62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30년 에너 쪽에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 바꿀 시기가 된 것 같다. 왜냐, 계획 플랜 이코노미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NDC 자체도 계획이에요.
이건 강해져. 옛날에 수급 계획 이거는 약해지고. 그래서 이 계획 체계나 이런 거를 빠른 시간에 우리가 바꿔서 투자에 관한 다이나믹스를 담보해 주면 우리가 G7, G6, G5 나라로 갈 것이고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제조 강국이니까. SK, 두산, 한화, 포스코, 뭐 삼성, 네이버 이런 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일자리가 생기잖아.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이거를 해야 돼요. 그들은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 중인데 그게 다 컨버전스 베이스로 돼 있고 뭐 섹터 커플링이 규제의 컨버전스라면 그게 섹터 커플링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야 되는데 정무적인 거는 빨리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또 정치인들은 금방 바꾸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사회적 합의는 되는데 실무 역량이 안 되면 이제 그게 제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실무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무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또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무. 그러니까 전력망이 여러분 우스워 보이죠. 저거 고도의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수학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AI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에너지 쪽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AI가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에너지 신산업 포럼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해서 여기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일에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칠게요. 아, 예, 예, 예. 예. 전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전기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고 네. 또 전기 발전하는 걸 이제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쪽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발전만 해결해야 될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쓰는 이제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서 전기는 2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늘어나도 30%밖에 안 되고 예, 예. 그런데 마치 탄소 중립에서 전기 문제만 해결하면은 탄소 중립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로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 그러고 또 이번 정부에서는 또 원자력을 하겠다. 그래봤자 20%만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 80%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뭐 너무 지극히 당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 중에서 전기는 20인데 지난 정부 우리나라 환경그룹은 어떤 관점이냐면 100 중에서 20에 집중을 해가지고 20 전기에서 이 20짜리에서 20에서 신재생의 비중을 높이는 데 전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 신재생을 해봤자 20만 된 거고 80은 여전히 남는 겁니다. 근데 80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유 시대를 못 바꿉니다. 석유 시대 어떻게 바꾸겠어요? 현실적으로. 이거 옷을 다 벗고 다니고 뭐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핸드폰 이거 쇠나 돌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쇠하고 돌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결국은 인간은 그래서 국익 얘기를 하는 건데 티핑 포인트 이론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누가 적응해서 살아남느냐가 관건인 거지 그 감축에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그건 기왕이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소박한 생각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은 일단은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회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좌우 간의 갈등을 자세히 보세요. 돈벌이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더 오르냐 가지고 싸우는 아주 유교적인 나라야. 진짜 이런 모범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격렬하게 싸워도. 수준이 높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진보하고 보수가 싸우는 것도 나름 보면요. 좋게 보면 아주 수준 있게 싸우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축은 어렵고요. 적응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수만이 올라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느냐. 근데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간에 제조업은 지켜내야 된다. 제조업을 지켜내야지 되고 기왕이면 제조업이 살으려면 결국은 혁신성 있게 바뀌어야지 제조업이 살아요. 그냥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뭐 르노니, 닛산이니, 애플이 안 사주면 끝장인데
그들은 탄소 중립으로 갑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빨리 우리 제조업이나 에너지 시스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조업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살리면 그게 국익에도 담보되고 결국은 인류에도 담보되는 거니까.